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 저는 이상훈입니다. 고삐 풀린 물가에 당국이 장검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검 잘 듣는 거 맞습니까? 물가는 못 잡고요. 자칫 이자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정교하고 유능한 정부라면요, 이럴 때 실력 발휘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매일경제 소개해드리죠. 자, 매일경제 일면에요. 역시 물가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물가 아닙니다. 미국 물가 얘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공개가 됐어요. 자, 미국 물가 9.1%를 기록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8월에 8.6을 기록했죠. 올랐습니다. 자, 41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경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 좀 기다려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연준, 우리로 치면 중앙은행입니다. 공격적인 긴축 힘 받을 듯. 여기서 말하는 긴축이란요, 금리를 계속 올리는 뜻입니다. 다음 동아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어제 우리나라도 큰 결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기준금리 얘기죠. 기사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은행 사상 처음으로 금리 빅스텝을 밟았다. 빅스텝. 그러니까 뭔가 걸음이 크죠.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거는요, 그동안의 예상 그대로 적중된 겁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3%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좀 더 소개해드리죠. 기준금리가요, 지금까지는요 1.75%. 그런데요, 한꺼번에 0.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럼 2.25%. 많은 분들이요, 2% 뭐 조금 넘는 수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시중에 소비자들, 금리 소비자들이 직접 체감하는 금리는요, 여기에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게 되죠. 자, 여기 보면요, 물가 안정위에 선제적 대응했다. 금리 당분간 0.25%포인트씩 점진 인상. 그러니까 향후에 한 3차례 정도 더 올릴 수 있는데 연말까지 3% 이룰 수 있다. 이런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신문 확인해 보죠. 자, 이쪽 아래쪽에 있습니다. 코로나 얘기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걱정거리입니다. 코로나 매주 더블링이다.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2배씩 확진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50대도 4차 백신 맞는다. 정부가 이렇게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달 사이 확진이 4만을 찍었는데요. 4만 명. 정점은 20만 명까지 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7일 격리 계속, 그리고 거리 두기는 자율로 한다. 과거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안 한다.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확인해 보죠. 자, 요즘에 정치권 이 이슈 굉장히 좀 뜨거워졌습니다. 검찰 어제요, 국정원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 줄소환 예고한 거 아니냐. 언론도 이렇게 해석을 하죠. 두 가지 건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건, 그리고 탈북 어민 북송건 관련 각각의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박지원 서훈 전 원장 고발 7일 만에 이루어졌다. 굉장히 뭔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물론 또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은요, 특별히 여야 현역 의원 두 분 모셨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요즘에 여야가 격돌한 이슈가 워낙 많습니다. 특히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북송권 관련해서는요, 굉장히 날카롭게 맞서고 있거든요. 오늘 이런 주제 등 토론을 좀 벌이기 위해 여야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자, 먼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에 맞서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에 최고위원 도전 선언하셨죠? 오늘 나와 네. 계십니다. 두 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화면 오늘 이렇게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 지금 오늘 출연하신 두 분 의원이 화면에 등장하고 계는데, 여기 보면 국회 배지를 큼지막하게 달고 있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vs 격돌입니다. 자, 오늘 사실은 뭐니 해도 첫 번째 이슈는요, 이 북송권, 이 탈북 어민 2명이죠. 이게 좀 몇 년 지난 일인데 지금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기사 몇 가지 준비했는데요. 소개해드리죠.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어제 입장을 좀 냈어요. 자, 어민 북송 이거 진실 낱낱이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거 문제 많다. 그러다 야당은요,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다.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또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좀 더 소개해드리죠.
사실은 이 건은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물밑에서 논쟁이 좀 벌어지다가 지금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북성 사진 공개, 정치권 후폭풍이다. 여기 보면 대통령실은요, 문재인 정부 때 설명과 다르다. 사진 보면 이게 맞습니까? 귀순 안 한다고 한 게 맞습니까? 이런 거죠. 강제 북송했다면 이건 반인륜 범죄다.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은 자진 월남이 아닌 군이 생포한 거다. 그리고 한미정보당국이 범죄 정보를 포착했다. 확실하다. 이렇게 또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박지원 서울 고발 일주일 만에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강제 수사. 그러니까 좀 신속히 움직였다는 뜻이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 관련해서 내부 자료 확보, 컴퓨터 포렌식, 압수수색이긴 하지만요,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런 설명도 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통령실이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 사안에 대해서 강조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뭔가 좀 신속히 이뤄졌다. 이 기사는 또 이런 시각을 좀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고요.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뭔가 팩트체크 형식의 또 설명을 해놨어요. 두 내용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2019년 8월 중순 출항한 배에서 북한 선원 3명은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무차별 살해했습니다. 이후 해당 어선은 10월 31일 동해 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 사격을 하면서 특전 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했고 이들을 생포했습니다. 16명을 살해한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북한 어민들을 귀순한 거다. 사진 보면 알지 않는가. 그러나 강제로 북송했다. 이거 인권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요. 귀순 아니고요. 도피한 겁니다. 그리고 생포한 겁니다. 흉악범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자, 기사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이어가 보죠. 다음 보시죠. 자, 중범죄 23명은 북송을 안 했다. 그러니까 중범죄의 경우에 지금 귀순이 인정된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운명가름 귀순 진정성, 이거 모호하다. 자, 우리 국민 위협 노출될 개연성 차단, 이런 이유가 좀 있었죠. 그런데 어민 2명 척 강제 추방 판단했는데 여기는 좀 물음표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야당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런 사례가 있군요. 귀순 관련 오락가락 기준 정비 시급하다. 이렇게 좀 다루고 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2년 전입니다. 당시 이제 새누리당 시절이죠. 유엔과 관련된 어떤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 연말 방한하여 탈북 선언 강제 북송 문제를 조사하려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방한이 무산된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당시에도 좀 문제 제기가 좀 있었어요. 기사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오늘 중앙일보에 좀 소개가 돼 있는데요. 강제 북송에 투입된 경찰 특공대 뭔지도 모르고 판무점 갔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게 되죠. 뭔가 좀 서둘렀다는 뜻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통상 북한 주민 송환엔 적십사사가 동행하는데 군에서 호송을 거부하자 경찰 대신 동원했다. 유엔사도 개입 않겠다 의사 전한 듯. 그러니까 뭔가가 매끄럽진 않았단 뜻이 되는데 경찰청 측은 현장 가서야 임무를 받았다. 이런 기사가 오늘 좀 실려 있습니다. 자, 오늘 여야에서 두 분 나오셨는데요.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미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나오셨으니까요. 여야 의원께서 각자
상대 의원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기회, 뭐 이런 형식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께서 장경태 의원에게 이 이슈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좀 던져주시죠. 네. 저는 이번 사건이 그 멀쩡한 그 귀순 2명을 강제 북송한 건 사실 문명국의 치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팩트들은 뭐 시청자들께서 다 아시니까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이 귀순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귀순을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그게 어떤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예. 대한민국 법 절차에 따라서 조사, 수사받고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국제법상 우리가 고문이 우려되는 나라에는 보내지 않는다라는 예. 고문 그 방지 협약에도 우리가 가입이 예. 되어 있는 그런 문명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정원의 예. 전 국정원장까지 개입을 해서 조사를 중단시키고 무리해서 이 2사람을 강제 북송시킨 것. 예. 그리고 특히나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내가 이 2사람 3일밖에 조사를 안 하고요. 보통은 예. 수주가 걸리는 걸 3일 만에 조사하고 또 조사를 중단시키고 예. 보내면서 북에 오늘 보냅니다라고 서한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드디어 이제 진심이 나오는 거죠. 김정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좀 해주십시오. 예. 라고 한 겁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예. 결국은 이 마지막에 북한을 향해서 김정은에게 저 그때 남북 정상회담 예. 이후에 답방을 하겠다고 했는데 답이 안 오니 초조하죠. 예. 문재인 정부 내내 북한 평화쇼에 몰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와주십시오라고 초청장을 거기에 같이 보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저렇게 질질 끌려가는 2명의 귀순 그러니까 탈북 주민이죠. 탈북 어민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느냐. 자, 그래서 김영희 인권 의원님, 이제 변호 질문을 던져주세요. 네, 마지막 예. 질문입니다. 결국은 북한 평화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량한 어떻게 생각하면 흉악범이라도 대한민국 예. 국민은 법적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느냐. 이게 예. 과연 문명국이 할 짓이냐. 저는 그런 질문을 좀 던지고 자,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송, 강제 북송 뭐 이렇게 표현되는데 강제 그 북송이- 어민들을 뭔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제물로 바친 거 아니냐? 뭔가 평화쇼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 질문입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 네, 답변과 더불어 저도 함께 질문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이 사건 발생했던 2019년 8월은 이미 남북 관계가 상당히 교착 상태에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평화 쇼를 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흉악범들을 다시 강제 송환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고요. 예. 사실 이렇게 지금 어제도 한국은행에서 고금리 빅스텝을 걷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 북풍에만 몰두하는 이 윤석열 정권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 우려스럽습니다. 어찌되었건 제가 답변과 더불어 질문으로 함께 더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만약에 이 강도, 강간, 살해 등의 이 흉악범들이 이 북한의 이 형사처벌을 받기 위해서 도피 귀순 의사를 밝힌다면 예. 모든 분들을 다 대한민국 법정에 세우고 대한민국 교정시설에 넣을 건지 또 만약 북한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한국의 거의 경찰 또는 검찰, 한국의 예. 수사기관이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대부분 무죄가 날 건데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 섞여 살게 할 것인지 섞여 살게 만든다면 예. 매우 끔찍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유죄를 입증하실 건지 이 16명이나 살해했다고 하는 예. 것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대통령실 입장은 16명 살해한 건 모르겠다. 예. 그러면 유죄가 아니다. 그럼 무죄로 추정해서 대한민국 국민 속으로 섞여 살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정리를 좀 하면요. 장경태 의원, 김정재 의원께서 이거 지금 뭔가 제물로 바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장경태 의원의 말씀은 당시 북한하고 별로 관계도 별로였어요. 이루어진 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라고 일단 답을 하셨고 우리 질문을 하셨는데 흉악범이다. 자, 그럼 이런 똑같은 경우가 지금 발생할 경우에도 그럼 받아들이겠나? 이 질문을 하셨어요. 일단 김정재 의원님. 흉악범, 이제 용의자죠. 살인 용의자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NLL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헌법 3조에는 예. 저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나 뭐 실효적 지배가 없어서 음. 북한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일단 NLL을 넘어오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대한- 어떠한 과정이나 있다 상관없이 일단 넘으면 우리 넘어오면 국민으로 간주를 해야 된다. 간주하고 예. 인정하는 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예. 대한민국 헌법에는 어떤 흉악범이나 살인자도 재판을 받을 권리 다 있습니다. 예. 재판을 받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법치 국가 아닙니까? 그게 공산 국가가 다른 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두려워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강제 북송을 하고 이렇게 했냐? 이 중간의 일들은 여러 가지 예. 뉴스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일단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이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지금 흉악범이 아까 조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만 현재 이 살인범보다 더 강한 중범죄를 저지른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아까 기사는 그렇게 네, 소개를 한 하고 있죠. 23명 있다고 그러고요. 예. 그 이외에 기타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보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탈을 하면은 대한민국은 법을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라고 해서요. 예. 어떤 교육이나 주거나 아. 이런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런 중범죄를 짓는 사람들은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지원이나 이런 대상은 아니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추방할 아. 대상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법에도 예. 강제로 추방하고 북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법은 어디 문구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보호 대상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예. 특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런 중범죄 저지른 북한 이탈 주민이 한 300여 명 이상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뭐 대한민국 뉴스 우리가 사회면에서 많이 보지만 많은 흉악범들이 북한 이탈 주민이다라고 예. 한 뉴스는 저는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주장이 옳다면 예. 우리는 연일 계속해서 북한 이탈 주민 살인하다, 아. 강화하다 이런 뉴스를 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이탈 주민에 대해서도 분명히 저희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된다.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북한으로 거짓말, 귀순 의사가 분명히 있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 장관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죽더라도 북한에서 죽겠다라고 예. 이런 말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이거 완전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오. 거짓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예. 이 모든 과정들을 낱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도 향후에 수많은 북한을 이탈해서 아.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고 싶어하는 많은 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눈 가리고 예. 코승줄에 묶어서 북한으로 그냥 보내진다면 예. 어떻게 대한민국을 믿고 알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랬더라도 일단 귀순서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정착을 시키고 그 이후에 법적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 이게 일단 그 답변을 해주셨는데 장경태 의원님께는 제가 저 앵커 진행자 직권으로 질문을 하나 좀 추가로 드릴게요. 사실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굉장한 이슈가 됐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이 사진은 찍혔고 존재가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에 당국에서 했던 설명과 이 사진의 모습은 사실은 누가 봐도 좀 배치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 정치권에서도 일각에서는 약간 좀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 있는데 당시는 이 사진이 왜 공개가 안 됐을까요? 이건 좀 어떻게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짧게 답변드리면요. 예. 이 경찰의 모든 범죄인 이 범죄를 저지른 분들은 예. 경찰이나 또 어떤 여러 수사기관에 잡혀갈 때 대부분 끌려가기 싫어합니다. 순순히 응하는 사람 거의 없고요. 예. 어찌되었건 저는 참 이 윤석열 정권이 참 한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0.5%는 예. 올리고 앞으로 올해 말까지 고금리 행진을 이어갈 겁니다. 뭐 예. 한 3.5까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지금 아직까지 국회는 개원하지도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관련 입법 해야 되는데 예. 안타깝다는 말씀과 더불어 북풍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 안보마저도 이렇게 헌시작가처럼 버리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이 수사 이 여러 가지 기술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 범인들이 여러 동료 선원들을 16명의 가량을 죽이고 나서 김책항으로 도주했다가 다시 한 명이 이 잡히는 걸 그렇죠. 보고 다시 도주한 그런 건 과정으로 그건 설명이 국민의힘도 됐죠. 인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귀순 의사가 있는 분들이 다시 김책항을 왜 돌아갔습니까? 아. 그리고 한 명이 잡혔는데 왜 다시 돌아왔다가 경고 사격 받고 아. 다시 돌아갔다가 NLL이 무슨 제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김책항을 예. 왜 돌아갔는지 이 예. 부분을 밝혀야 되고요. 한 가지는 더 말씀드리면 예. 북한 이탈 주민법은 어찌되었건 비정치범들 이런 흉악사범에 대해서까지 지원하는 법이 아닙니다. 예. 또 한 가지 헌법 3조를 얘기하셨는데요.
헌법 3조와 더불어서 헌법 4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 즉 분단의 현실을 예.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고문 방지 협약이라든지 그럼 또 저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범죄인 인도 협약 저희 지켜야 됩니까? 그럼 여러 가지 그 조약 사항들을 국제법상의 조약을 북한에게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럼 정상 국가로서 인정한다는 발언이신 건지 정말 이 남북 관계의 어찌되건 분단 국가의 현실적인 부분들 특수성을 예. 감안한 발언이신지 좀 궁금해서 자, 여쭤보고 장태 의원 싶습니다. 질문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덧붙여 김정재 네, 의원께 질문을 네, 좀 네. 압축해서 드릴게요. 네. 우선 계속 말씀하시는 중간에 지금 이 서해 피격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거 북풍 같다. 지금 뭔가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에 처하니까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북풍을 벌이는 거냐. 일단 이 질문 하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북한 주민 어떤 얘기하시는데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는 거냐. 이 질문까지 곁들여졌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무슨 북풍입니까? 3, 40년 전에 예. 주장했던 북풍. 그때는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북풍 이런데 그런 정치 노름에 논한할 국민들이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운 거 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지금 서해 그 공무원이 예. 지금 북한 월북했다는 그런 낙인을 찍히고 북한에 의해서 피격되고 불에 태워졌습니다. 예. 이런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자는 것이 어떻게 북풍입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이런 일을 전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예. 오로지 북한 바라기만 했기 때문에 지금 정권이 바뀌고 밝히지 않으면 밝히지 않는 겁니다. 예. 진실을 밝히는 거는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저는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고문 방지 협약에 대해서 얘기 드린 거는 이번에 이 강제 북송을 시킨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예. 북한은 어떤 그 인도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손 들고 그냥 자진 반납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였다는 말씀을 예. 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이 모든 이 정황들을 보면 뭐 거짓말 그리고 하나 참 제가 드릴 예. 말씀이 이 지금 두 명이 내려올 때 배에 흰 천을 올렸다고 합니다. 흰 천을 올리고 지금 NLL을 넘으면서 흰 천을 올려서 예. 충분히 자기들이 귀순 의사를 예. 이미 간접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예. 물론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는 않았지만 진술의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이 인정되더라도 예. 남한으로 지금 대한민국으로 온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이 돼야 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두 분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는데 시간이 벌써 8시 20분 넘어갔거든요. 제가 질문을 짧게 한 마디만 드리면 짧게 일단 반론하셨어요. 일단 16명을 살해한 건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그건 아직 모르죠. 밝혀서 봐야 일단 뭐 되니까. 설명이 그렇다는 그게 거네요, 인정하더라도 그 예, 이후에 예. 모든 절차 알겠습니다. 북송한 건 잘못이다 이 말이죠. 만약에 살인된 게 사실 입증 안 되면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섞여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비슷한 주장 계속 하고 계신데 제가 두 분께 각각 질문 하나 그리고 공통 질문 하나를 드릴 테니까요. 한 30초에서 1분 사이로 네. 답변을 빠르게 좀 해주세요. 먼저 장경태 의원께는요. 앞서서도 영상에 소개해드렸는데 당시에 사실 유엔에서 조금 문제 제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봐서 설명을 듣고 싶다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별다른 설명을 어떻게 보면 협조를 좀 안 했다. 이런 지적이 당시에 새누리당부터 나왔거든요. 당신은 유엔에서 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판단하시고 왜 별다른 협조가 없었던 겁니까? 이거. 유엔에서의 문제 제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예. 유엔사를 비롯한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이 한미 간의 여러 가지 군사 정보에 대한 공유는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군 안보와 관련된 또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런 예. 군사 정보들을 너무 지나치게 이 정쟁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여러 가지 서해에서도의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예. 군 특수정보, SI 정보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군의 국군의 작전 반경, 그리고 레이더 범위, 여러 도감청까지도 지금 다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군사작전합니까? 정말 알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정재 의원께요. 사실은 이 2019년 그리고 그 당시 보면 통일부의 설명과 최근의 통일부의 설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부처입니다. 연속상성으로 보면 연속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자, 이렇게 입장이 달라진 자체가 문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바라기만 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그럼 뭐 있겠습니까? 압박을 좀 느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통일부에서는 예. 이견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예. 묵살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그리고 국정원에서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청와대에서 이거 진두지휘했다는 정황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바른 소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저희가
참아왔듯이 통일부도 2년간 참아왔던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장경태 의원께 손 드셨어요. 한 30초 드릴게요. 예. 네, 만약에 저희가 북한 발악을 했다면 현재 북한은 유엔 제재 대상국이자 미국의 제재 대상국입니다.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우리가 제재하지 않고 북한을 만약 발악했다면 우리도 미국 제재 혹은 유엔 제재 대상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제재받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너무 알겠습니다. 정쟁에 이용하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 이슈에 대한 마지막 질문 두 분께 똑같이 드릴게요. 지금 여야 그리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국정조사 얘기 벌써 꺼내고 있거든요. 그 국정조사를 하는 것 찬성 반대 의견 두 분께 좀 질문 드릴 텐데 먼저 장경태 의원. 저는 상임위부터 좀 개원했으면 좋겠는데요. 문제는 상임위. 집권 여당은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지는데 이 국정원과 군 정보와 관련된 상임위가 정보위원회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정보위 안 갖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굳이 알짜 상임위 중에 알짜 상임위만 지향하고 이렇게 중요한 안보와 관련된 상임위는 안 갖겠다고 하는 건지 일단 국정조사 전에 정보위부터 먼저 여십시오. 상임위에서 먼저 다루고 나서 정보위원장 안 국정조사?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아, 네. 상임위가 먼저다. 이런 거 공개해도 자, 되는지 김경재 모르겠는데. 의원님은? 국회에서는 역시 힘 있는 왕이 민주당입니다. 아. 빨리 원구성 됐으면 좋겠고요. 예. 그럼 정보위 당연히 하고 싶죠. 그런데 너무 민주당이 이것저것 다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정보위 그래 좋다. 이거 그러면 당신들이 가지시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빨리 저희가 열렸으면 가져가라고 좋겠고요. 했습니다. 빨리 열렸으면 좋겠고요. 예, 일단 열렸으면 좋겠고 빨리 국정조사권은 열렸으면 어떻게 좋겠다. 생각해요? 아니 뭐 예습니다. 뭐 아. 당당하면은 여야가 이거는 충분히 다 예. 같이 문제를 분명히 규명해야 된다는 데 생각을 어. 일치하니까 국정조사 찬성입니다. 지금 큰 이슈 하나 다뤘는데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각 정당의 이슈 의원분들께 각각 개별 질문 좀 준비했거든요. 먼저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죠. 이번 기사는 민주당과 관련돼 있어요. 자, 979로 이재명 방탄 출마한다 이렇게 얘기하자 친명 이거 금도 넘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공방이에요. 그러니까 주장이 또 맞서는데 97그룹에서 나오는 주장은 지금 나 혼자 산다. 여기서 나는 이재명 의원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느낌에 출마한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 왕국에 빌밀 줘서는 안 된다. 이거 당이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 친명 그룹에서는요. 이거는 명백한 정치 보복 수사인데 이 사법 리스크 운운한 자체가 해당 행위다. 이렇게 또 맞서는 거예요. 치열합니다 지금 당내 상황이에요. 일단 먼저 장경태 의원께요. 몇 가지 질문 드릴 테니까 좀 짧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대표 출마는 당 자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장경태 의원은 이른바 이제 친명 의원으로 꼽히시는데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정권이 경제는 뭐 내몰라를 하고 여러 가지 뭐 사법적인 역할, 형사 소추나 여러 가지 등등의 예. 수사만 집중하고 계신데요. 어찌되면 그렇게 되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겁니다. 아마도 국민들께서 이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 억지로 하는 수사, 먹가 수사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 당에는 영향이 없을 거로 보신다는 건가요? 뭐 문제가 돼야지 당에 영향을 미치겠죠. 아, 알겠습니다. 여론이 뭔가 판단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추가로 하나 들리면요. 지금 최근에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혹시 이재명 의원과 좀 상의하셨습니까? 상의하진 않고요. 저의 이 어떤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신 김에 최고위원 도전하셨잖아요. 왜 장경태가 최고위원에 도전했는가? 물으시면 짧게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혁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직전 혁신위원장으로서 여러 가지 이 혁신안들을 당에 반영하기도 하고요. 또 뉴 혁신 플랜을 제안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메타 정당, OTT 정당, 또 마켓 정당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출마 선언했던 분들하고 약간 좀 결이 다른 설명을 좀 해주시네요. 자, 민주당과 관련해서 김정재 의원께는요.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요.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의 당대표에 오른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희한테는 큰 선물이죠. 선물이다. 네. 왜 그렇습니까? 엄청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고 아까 조사를 국민들은 지난번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을 굉장히 빠르게 바꿔주신 이유가 이재명 후보 좀 제대로 수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번에 개항을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도 실망을 많이 했고요. 예. 근데 나 혼자만 살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가 된다면 저희 당에서는 더 훌륭한 대표가 좀 돼가지고 좀 한번 격돌을 해볼 만하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결국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정재 의원의 개인적인 얘기지만 뭐 선물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요 국민의힘 상황을 다룬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뭐 짧게 소개해드리죠. 다음 기사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걸까 말까. 여당에서 지금 이 사진을 거느냐 마느냐 찬반 논란이 있다. 지금은요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 사진만 걸려 있는데 최근에 권성도 원내대표가 회의에서 잠깐 제안을 했죠. 물론 그게 뭐 가볍게 좀 제안한 거다라는 설명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사진을 현직 대통령 사진을 여당에서 회의실에 걸까 말까 이겁니다. 김종재 의원께서는 이 사안에서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저는 당연히 걸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보면 민주당에 가면 당연히 걸려 있고요. 대한민국의 저 시골 면 단위의 동사무소, 면사무소 가도 다 걸려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왜 한 거냐? 네, 당연히 걸어야 되고요. 뭐 지금 빠져 있는 대통령이 있다 그러는데 저는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도 우리 역사고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전직 대통령 저희 당에서 그 배출한 대통령 사진은 당연히 그러면 역대 대통령 박근혜, 사진 걸어야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함께 얘기를 하고요. 지금 아. 윤석열 대통령 사진 당연히 걸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찬성한다 이 말씀이시네. 예, 장경태 의원.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여러 방송에서 여러 차례 여쭤본 적이 많았는데요. 한 번도 답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겁니까? 국민의힘 창당일은 언제입니까?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은 1955년 9월 예. 18일 창당일로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직 새 대통령에 예. 대한 사진을 걸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거셨습니다. 그럼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어디 갔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거셨거든요. 그럼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거실 건지 지금 창당일을 예. 답변하신 분이 한 분도 김종재 의원은 걸 필요가 있다라고 없었는데 말씀하셨어요. 전두환 대통령 거시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거실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두환 전 지금- 대통령이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정당사를 보면 정당의 이합 집산이 워낙 커서 예. 지금 사실은 우리 국민의힘 당에 이렇게 연원을 따져 보면은 뭐 3당 합당도 있었고 민주당의 뭐 꼬마 민주당이 예. 또 지금 현재 국민의당 그 전신으로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는 정말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국민의힘이 이전에 새누리당, 한나라당은 계보를 쭉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 같이 했던 대통령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당히 거는 것이 맞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장경태 의원께는요. 국민의힘 상황으로 짧게 하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거의 정치적 위상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저희는 별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찌됐건 많은 국민들께서 이렇게 이 대선과 지선을 이긴 당대표에게 예. 그 전에부터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예. 징계에 회부한 것은 당대표 탄핵 절차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정당의 당원 단계는 당대표 탄핵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유일하게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당원권 정지 또는 제명을 해야지만 예.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선 끝나자마자 2주도 안 돼서 바로 예. 이렇게 윤리위 회부해서 여러 가지 이런 지금 조기 전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예.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리냐 사고냐 이 해석을 하고 있고 당대표 직무대행이냐 조기 예. 전대냐라는 것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이 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 책임을 지고 있는지 경제 문제에 대해서 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책임을 갖고 있는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한심하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김종규 의원께서 제가 한 30초 드릴게요. 지금 한심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 그 한심한 그 날짜가 하루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는 사고로 예. 다들 모두 전원 의원들이 그렇게 추인을 권 대표님 예. 권한 대행 직무대행이죠 체제로 예. 다들 추인을 했고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물론 민주정당에서는 당연히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뭐 사고나 거리나 싸우는 게 하루도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정상화를 빨리 이뤄냈고 예. 그리고 민생에 더 집중하자는 게 지금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심한 게 아니라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겁니다. 이렇게 반박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여야 의원 두 분 모시고 다양한 이슈 빠르게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키워드는요. 또 인사 잡음입니다. 그러니까 또가 붙은 이유가 있겠죠.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죠. 또 생겼다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표현이 나왔는지 기사로 확인해 보죠.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거기 앞에서 지금 뭐 욕설, 뭐 유튜버가 있어요. 그 앞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매일 어떻게 보면 뭐 시위 형태의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의 누나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사의를 표명했죠. 그러다 야당은 이거 윤 대통령이 혐오시 방관 넘어서 이거 동료한 셈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그 누나가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주장이 나왔어요. 좀 더 보죠.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이 부분이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자
예전에 그 누나라는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야당에서는요. 찾아보세요. 그 누나 동생하고 동생 대신 방송 진행도 한 게 있습니다. 그걸 몰랐다고요? 좀 이렇게 또 받아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어제 야당에서 논평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사안의 핵심은 이 같은 욕설 시위의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알고도 안 씨 누나를 채용했다면 안 씨에게는 욕설 시위에 대해 지지나 묵인을 보였을 것입니다.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자, 이 양산 욕설 유튜버 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대상이었답니다. 참석 논란이다. 초청장 참석 사진 온라인에 등장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된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이게 무슨 관계냐. 그리고 그 누나라는 인물은 어떻게 대통령실 그리고 인수위 때 뭐 이런 데 근무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어떻게 근무했는가 이겁니다. 이 얘기를 해보죠. 윤영권 대표님. 이 사안은 글쎄요. 지금 키워드가 또 인사잡음인데 이거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이 사안. 우선 뭐 형식상으로는 뭐 큰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안종권 씨가 예. 양산 사저 앞에서 지금 유튜버죠. 과격 시위하잖아요. 예. 유튜버 뭐 욕설도 하고 하는데 그 누나가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니까 어제 뭐 사표를 냈다고 알려져 그렇죠. 있고. 뭐 연좌제는 아니니까 뭐 예. 형식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저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거죠. 그동안에 그 연좌제는 아니라지만은 지금 적대적인 어떻게 보면 극우 논리를 대변하는 그 자매 온의죠, 온의. 온의를 그 대통령실에서까지 채용을 해서 하는 게 그게 과연 올바른가? 그 야당에서는 과거에 이 누나라는 인물도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 내용 한번 봐라. 지금 뭐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과격한 방송이고 예. 또 누나도 또 같이 또 방송에 참여하고 또 계좌도 같이 공유해서 그 시청자들한테 지원도 좀 받고 했는데 저런 모습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거죠. 물론 뭐 직위가 높진 않아요. 뭐 7급 행정요원이죠. 그러니까 예. 높진 않은데 과연 과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이념으로 뭉친 사람이 똘똘 뭉쳐서 일방 독주해서 뭐 합참 인사도 관여하고 여러 가지 뭐 그 행정관이 예, 예. 왕처럼 행세했다면은 예. 지금 대통령실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우리 미래와 개혁을 위해서 좀 나가야 되는데 예. 저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통령실에 있는 게 맞냐 이거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왜 대통령실 다문화 종교 비서관인가요? 예, 그 다문화 김성애, 비서관이라고 좀 약칭을 그것도 뭐 부릅니다. 위안부를 뭐 합의금을 화대라고 하니 뭐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그만뒀잖아요. 과거에 글이 논란이 그렇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인사할 때도 저게 또 지금도 계속 야당에서 얘기 나오는 게 그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입김이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논란에 지금 좌우되는 거죠. 자꾸.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 네. 모르는 뭐 밝혀지지는 내용이죠. 않았지만은 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경제가 나쁜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대통령 주변의 저런 태도 관리 저런 게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지금 뭐 이 잠시 의원분들 이 퇴장하시는 사이에 세 분 편을 자리하셨는데 권지웅 전 네. 비대위원께 이 상황은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법적 문제나 형식적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 예. 사실 국민의힘 정당이 5.18 문제라든지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행보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5.18 관련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대거 이제 의원들이 함께 그 5.18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예. 사실 불과 2년 전만 해도 5.18 문제가 사실은 북한의 공작에 의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현역 의원이 있었던 당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유튜버 분이 사실 세월호 문제나 5.18 문제를 되게 폄하했던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를 왜곡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유튜버의 누나 그리고 그 누나라고 하는 분이 사실은 진행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거리두기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좀 안일하게 보는 것 아닌가. 그러면은 이런 대통령실 근무 채용 과정에서 그런 게 문제가 좀 안 됐을까요? 저는 사실은 인사과정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대통령실 인사과정이라고 하는 건 꽤나 철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리고 주변의 세평까지도 듣는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어서 아마 이 문제를 모르고
채용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모릅니다.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권지웅 전 비대위원은 이걸 모르고 채용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근데 알지만 문제가 안 됐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채용했던 게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자, 김병민 이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도 나와 계신데요. 네. 혹시 그동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인사가 논란될 때마다 빠지지 않은 설명이 하나가 편한 사람, 아는 사람 인사 이거였어요. 그게 논란이 됐다. 장관급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 여러 가지 비서관급도 여러 개 있는데 이번에 역시 또 그냥 과거부터 아는 사람 인선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나오고 있는 건 지난해 11월 달 선거에 참여했던 인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선거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이 지난 인수위 기간에 참여도 하고 또 그 예. 이후에 대통령실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는 모습들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은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급에 있는 인사들이 있고 예. 또 행정요원이라고 하는 하위 직급에 있는 인사들의 인선에 그렇습니다.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룹들이 있어서 밑에 있는 행정요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던 것인지는 그 바로 위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추천된 직원들 뭐 이런 경우들에서 소화되는 내용일 뿐 그 위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확인하기 좀 어려운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사실은 대변인실에서 뾰족한 설명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 전체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을 다 합쳐서 손에 꼽을 정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하위 직급에 일하고 있는 공직자라 할지라도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렇죠. 전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파급력을 생각하면 인사 검증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걸러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여론들이 훨씬 더 큰 힘을 싣고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뉴스 한 개, 두 개들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은 물론이고 지금 어려운 경제 위기를 예. 이겨가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을 끌고 가야 되는데 그 국민 통합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뤄지고 있는 일이 한두 건에 이르는 하나의 파편적인 이벤트로 생각해서는 굉장히 곤란할 것 같고요. 총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예. 전체적인 재정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논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논란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잡음이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뒷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좀 강하게 했죠. 그러면서 과거 유튜브 영상 같은 거 좀 찾아보세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흑투성입니다. 흑투성이면 이게 어떻게 뭐 농사를 지은 건가요? 아니면 무슨 어떤 운동을 한 건가요? 이번 키워드는 흑투성입니다. 자, 기사로 확인해 보죠. 이준석 대표 사진인데요. 근데 여기 사진 보면 뒤에 무등산에서 바라본 광주. 아, 그 무등산 정상에 오른 거네요. 무등산 정상을 소속대라고 하나요? 거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 일단 제목이 이렇습니다. 광주 무등산에 오른 이준석 그리고 청년 만나 당원 가입도 독려했다. 일단 이 기사가 기사로 다뤄진 이 내용이 기사로 다뤄진 이유는 최근에 잠행이 했어요. 또는 잠적이라고도 하죠. 잠적 5일 만에 첫 본인이 스스로 어디 있다고 밝혔어요. 5일 만에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광주입니다. 그리고 앞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무등산에 올라서 저 여기 다녀갔어요라고 올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주에서 청년들 만나서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자, 이게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윤리위 요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했어요. 일단 이래요. 다음 사진 하나 더 보죠. 이 이준석 대표가 본인의 SNS상에 사진을 많이 올렸는데 그중에 아까 봤던 장면도 있지만 이 장면도 있어요. 여기 보면 아, 여기 좀 이 바위에 소속대라고 써 있군요. 여기에 기대서 찍으면데 모습을 좀 봐주세요. 다리에 흙이 잔뜩 묻어 있어요. 신발에도. 이게 아무리 봐도 등산 복장은 아니에요. 갑자기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흙이 많이 묻어서 다리도 묻고 이러는데 이 모습을 그냥 그대로 공개를 했어요. 아, 그래서 키워드가 흑투성이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약속을 잊지 않겠다. 광주 호남. 호남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겠다. 이 내용 구체적으로 좀 보죠. 다음입니다.
자, 올린 글에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7월에 광주에서 했던 약속들을 풀어내려 준비 중이었는데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 아, 최근에 이제 본인의 처지를 얘기한 거였죠. 그래서 죄송하다. 그런데 조금 늦어질 뿐 잊지 않겠다. 이렇게 씁니다. 늦어지는 것뿐이지 잊은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앞으로도 무등산 자락 하나하나가 수락산처럼 익숙해질 때까지, 수락산 이제 본인 지역구 쪽이죠. 그 가까운 곳인데 꾸준히 찾아와 오르겠다. 자,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해석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요. 그리고요, 올 초입니다. 당시 대선 경쟁 한참 시절인데요. 호남과 관련돼서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과거 발언인데요.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꼭 20% 이상 득표해서 호남에서 저희가 많은 지지받아서 이제 지역 구도가 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때는요 꽁꽁 싸매고 갔군요. 자, 김병민 위원장께 일단 이 무슨 의미입니까? 광주 그것도 무등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아까 1월 달 거 영상도 전해드렸는데 그러면서 약속 지키겠다. 조금 늦어진 것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정초에 와서 호남을 찾았고 또 이 산에 오르고 난 다음에 여름에 한번 오겠다 이렇게 약속했던 일들을 지키고 싶었다는 것 같고요. 예. 선거 때 호남에 관련된 광주의 복합 쇼핑몰을 비롯해서 많은 약속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도 잊지 않고 차분하게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의지를 피력한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되면 호남에 본인이 갖고 있었던 상징 자본을 좀 투입하고 싶은 것 하나 플러스 청년을 같이 엮어놓지 않습니까? 상징 자본이라면은 내가 대선 지선 때 호남에 나온 득표 한번 보세요. 이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본인이 정치를 하면서 가져가고 싶은 본인만의 이 상징이 있을 건데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2030 청년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광주에 가서 다른 사람이 청년을 만났던 것 아닙니까? 예. 지역적인 구도에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정강 정책에 집어넣고 또 광주를 찾아서 5.18 묘역에 무릎 사과를 하고 예. 그 뒤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호남 지역에 지역구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각종 예. 지역구에 동행 의원들을 맺어서 같이 제2지역구 갖기 운동을 펼쳐나가기도 합니다. 예. 이런 일들을 본인이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본인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싶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없는 국민의힘에서 이런 일 할 수 있겠어라는 내용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지금 내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고 다들 뭐 나를 몰아내는 쪽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내가 빠지면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이런 의미를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석이 되는데요. 그냥 예. 본인 스스로가 자맹을 하다가 SNS에 사진과 글을 또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윤리위의 징계를 받아들이면서 자숙하고 그 이후의 행보들을 차분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의 해석이 난무하게 올리게 되는 순간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천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예. 호남의 제2지역구를 갖고 있는 많은 의원들이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예. 광주의 복합 쇼핑몰 약속했던 일들 이어가기 위해서 대통령실에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고 있고 예.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이준석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방식으로 해석되게 되는 건 전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가 해왔던 좋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긍정적인 면을 또 이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지금은 워낙이나 여론이 좋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이 대표 때문에 또 마음에 상처를 입었던 당원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함께 이 문제를 잘 수습해서 풀어갈지에 대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고민, 이 메시지를 내는 게 더 중요치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광주 요 방문한 거는 공개를 한 거예요. 지금 김병민 위원장, 지금 이준석 대표 네.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죠. 어디로 본인이 갔는지 페이스북에 모르십니까? 올리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혹시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잖아요. 예. 수세에 몰렸는데 반격 카드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까? 뭔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돌릴 만한 카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없다고 봅니다. 어렵다 지금. 그러니까 반격 카드 딱 한 가지가 있죠. 예. 6개월의 당원권 정지 기간 동안 숙고하고 또 숙고하고 예. 이준석 대표에게 정말 안타깝다라고 하는 마음이 당원들과 지지층,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상당히 이준석 대표에게는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예. 국민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진정성을 담아내고 예. 플러스 알파로 경찰의 수사 결과 아무런 죄가 없다.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나온다. 나오는 순간 완전 대반전의 카드가 시작되죠. 6개월을 숙고하고 그렇게 하고 뭔가 그냥 되게 조용히 물밑에서 노력했지만 또 경찰 수사 결과 아무것도 아닌 게 나온다면
그게 아니, 바로 예. 이 대표에게 우호적이었던 홍준표 시장마저 사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대비해라 예. 라고 얘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본인에게 비우호적이었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행보를 이어가는 것. 이 두 가지만이 이준석 대표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해결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권지웅 전 비대위는 이제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 광주 무등산 등산 이 사진 공개하고 지금 상황 처해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예. 정치적으로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렇게 본인의 행적을 이렇게 공개한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 물론 이제 한 개인이고 당원권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자유롭게 누군가를 만나고 어딘가를 가는 것 자체가 제한되어야 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를 보면서 궁금한 것은 윤리위의 어떤 논의 과정에 본인께서 직접 나가서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았단 말이죠. 예. 근데 그 징계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모습은 근데 받아들이지 이 않는 것 같은 모습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계속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 물론 정말로 그 일이 하나도 없었던 일이라고 하면 예. 너무도 억울한기 때문에 이렇게 행보하시겠지만 근데 다른 어떤 항변하는 내용들을 보더라도 예. 구체적으로 그 접대 자리에 없었다거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수사받지 않았다. 이렇게 좀 애매하게 지금 구체적 어떤 주장에 대한 반박이 애매한 상황에서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국민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윤리위의 결정을 또 불복한다는 이미지를 갖는 것이 예. 물론 청년 정치인으로서 어떤 것에 대항하고 이겨내는 모습이 되게 응원할 만한 것이지만 예. 사실 자기의 잘못에 대한 어떤 윤리의 결정마저도 예. 스스로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그것은 본인에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주에서 어느 곳으로 갔다 여러 가지 뭐 주장, 뭐 설명들은 있어요. 근데 확인은 안 됩니다. 지금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의 또 행적을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요. 국민의힘과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는데 이어가 보죠.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장제원 의원이 등장하네요. 지도체제 불만 장제원 두문불출. 여기도 지금 두문불출. 뭐 잠적은 아니지만 뭐 지역구에서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쪽 서울 쪽, 그러니까 여의도 쪽으로 지금 안 모습이 없다는 거죠. 커지는 권성동과 불화설. 이준석 징계 이후 공개석상 불참, 의원총회, 그다음에 중진 의원 모임, 그리고 대통령과의 만찬 등등등 지금 모습이 없어요. 그러자 어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기자들로부터 질문받죠. 혹시 사이 나빠진 거 아니세요? 불화 있는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뭐 반박하는 취지의 말들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입니다. 지금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과 저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있고요.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지역구 일이 있어서 불참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예. 전화 통화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을 했는지는 안 나왔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권성동, 장제원 두 의원, 중진 의원이고요. 그리고 윤핵관, 이른바 윤핵관의 대표 주자로 꼽히셨던 두 분이요. 근데 이제 불화설 얘기 나오거든요. 최근 상황 쭉 다시 기억을 돌려보시면 굉장히 좀 안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 그거 아닌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생각이 다르니까 거리가 좀 멀어진 거죠. 예,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 윤핵관의 대표적인 두 분 아니에요? 예. 근데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으면서 직무 정지가 6개월 됨으로써 예.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거죠. 권성동 의원은 원내 대표를 하면서 직무 대행까지도 같이 맞는 그런 대책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속도로에 타이어가 펑크 났는데 권성동 의원은 펑크 난 거 떼우고 그냥 달리자. 떼우고 가자. 떼우고 가자. 그 장제원 의원은 고속도로에서 펑크 났는데 빨리 타이어를 바꿔야지. 이거 임시로 땜빵해가지고 어떻게 고속도로를 타이어를 바뀌는 수준입니까? 한두 차를 달도 바꾸는 아니고 수준입니까? 아니면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을 어떻게 달리냐. 전당대회나 비상대회도 예. 가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완전히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실세긴 하지만 요새 장불참이라고 그러죠. 10일 날 대통령 만찬도 안 왔죠. 예. 11일 날 의원총회도 참석 안 했죠.
그 다음에 또 중진 의원 모임도 중진 있었어요. 의원 뭐 저 책 읽는 그런 예. 모임 거기도 빠졌죠. 장불참이라고는 하는데 예. 장불참이 그렇다고 해서 지금 힘이 빠진 거냐? 저는 불참했기 때문에 오히려 힘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어때서 그렇습니까? 힘이 없었으면은 만찬한다면은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당장에 뛰어가죠. 대통령이 초청한 만찬도 이유를 대고 안 갈 정도다. 그렇죠. 그 박형준 부산시장하고 나 저녁 먹을 안 갈 거야. 이 얘기할 정도면은 힘이 있으니까 안 가는 그건 거지.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힘 없으면은 당장 뛰어갔죠. 그리고 정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도 참석 안 했잖아요. 예. 장제원 의원하고 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장제원 권성동의 그 양파전 예. 갈수록 더 심해질 거다. 끝난 거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권성동 의원이 예. 독주, 독식, 원내대표랑 당대표 같이 하고 있으니까 예. 다 어떻게 보면은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이라도 삐끗하면은 온통 또 독박이 되는 거죠. 예. 혼자 독배가 되는 거죠. 예. 그럴 때 장제원 의원이 또 나서겠죠. 그거 내 말이 맞은 거 아니야? 예. 또 나서겠죠.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저렇게 권력 투쟁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 미래를 보고 당이 힘을 합쳐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이 당이 저렇게 싸울 때냐 이거죠. 그리고 윤핵관, 장제원, 권성동 두 사람이 뭐 한 게 있죠? 그 사람이 미래를 두 사람들이 뭘 보인 게 있죠? 다만 정치 초보자인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좀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 갖고 저렇게 당을 흔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국민의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국민의힘 실세 두 분의 저런 태도에 큰 영향이 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미래를 위해서 좀 힘을 합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병민 위원장은 죄송합니다. 이 상황 좀 심각합니까? 아니면 좀 그냥 뭐 지나가는 과정 정도로 보십니까? 뭐 선거 때부터 늘상 있어왔던 사실 갈등 구도, 또 권력이 있게 되면 권력을 두고 이루어지게 되는 불협화음 이런 뉴스들은 늘상 나왔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의 불화설 같은 경우들은 기사로 다루기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보다 지금 나오게 되는 불화설의 근본은 차기 전당대회를 치를 거냐 현재의 임시 지도부 체제로 갈 거냐를 두고 있는 불화처럼 보입니다만은 제가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근본적인 지점은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급전직하 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 속에서 예. 안에서의 누군가는 책임을 두고 다툴 수밖에 없는 국면일 겁니다.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위기 국면이 어디에서부터 촉발됐는가? 여기에 대한 책임 국면으로 당내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건데요. 어차피 지도 체제의 결정 같은 경우는 매우 자연스러운 수준으로 간 겁니다. 예. 윤리위 결정이 났기 예. 때문에 그 이후로 가게 되는 상황이어서 이게 굳이 뭐 장제원 의원의 손을 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손을 들었다, 불필요한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하고요. 훨씬 더 중요한 건 지금까지 지지율이 2달 만에 뚝 떨어지게 만들었던 배경과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두고 예.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면서 예. 나가야 되는데 책임 소재를 두고 논의하기보다는 누가 더 미래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내어놓는가 예.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두고 경쟁하는 모습들이 오히려 뉴스에 나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전에 화면에 이렇게 달력 모습이 좀 있었죠? 그거 다시 한번 불러주세요. 아까 윤영걸 전 대표님께서 장불참 이렇게 부린다 이렇게 했는데 이 모습이군요 지금. 날짜별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찬 불참, 그다음 11일 중진 의원 모임 의원총회 불참, 안철수 의원 토론회 여기도 불참. 여기 많은 분들이 가셨는데 여기도 불참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장불참 뭐 이런 표현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병민 위원장께서는 지금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너무 한가한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 뭐 이렇게 좀 지적을 해 주셨어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영끌에게입니다. 영끌.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청년 세대들이죠.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여기저기서 다 확보해서 뭔가 투자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이런 걸 말하죠. 영끌에게입니다. 이번 키워드는요. 자,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평이 좀 하나 있어요. 최근에 물가 얘기 참 많죠. 근데 이 물가 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자린고비인데 자린을 지우고 밥상 물가 고비라고 써놨네요. 밥상 물가 고비인데 여기 보면은
한 가족이 모여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깃값도 너무 올랐고 채소값은 더 올랐고 그래도 굴비가 실어내 하면서 쳐다보면서 식사를 하고 계신데 옆에서 부인 되시는 분을 보이죠? 굴비 아니고 부새. 좀 더 가격이 싼 생선이다. 굴비 아닙니다. 이거 부새지.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요. 제가 물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줄 만평입니다. 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 금리밖에 없다.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다음 기사입니다. 어제 금리를 올렸죠. 물가부터 잡자. 한은 사상 첫 빅스텝 0.5%포인트 오른 거. 아주 크게 올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2.25가 됐는데 고물가 고착화 막으려 선제돼요. 그러니까 물가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는 거잖아요. 3차례 연속 인상도 처음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심상치 않죠. 그래서 미국하고 금리를 좀 보조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나라에서 돈이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올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이 책임자의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연말까지 2.75나 3% 금리 수준을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각 경제 주체가 가격과 임금을 서로 올리고 그 결과 또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큰 경기 침체 없이는 고물가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동안 전문가도 그렇고요. 어제 한국은행 총재도 인정을 해요. 이 일단 물가 때문에 금리를 올렸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뭐 가격 오르고 임금 오르고 계속 오르면은 금리보다는 경기 침체가 돼서 물가 잡는 방법밖에 없을 수가 있다. 이건 정말 심각해지는 겁니다. 다음 기사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물가 잡기 총력전 나섰지만 경기 침체 부메랑 불가피할 듯. 결국은 경기가 나빠지면서 물가가 잡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요. 지금 물가 상승 요인이 외부 요인이에요. 국제 원자재 가격 등 우리나라 밖에서 오는 물건들 값이 워낙 비싸지니까 우리 물가가 오르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이거든요. 금리를 오른다고 잡히겠냐는 거죠, 지금. 그럼 결국은 금리 올리고 경기 나빠지고 경기가 나빠지니까 물가 잡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윤용걸 전 대표님. 예.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정말 심각한 거죠. 지금 요즘에 기름값이 좀 떨어졌거든요. 예. 왜 떨어졌냐면은 미래에 대한 경기 불안감 때문에 국제 유가가 좀 떨어졌어요. 소비가 줄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안감 때문에 경기가 위축이 되니까. 예. 그것처럼 지금 금리를 이번에도 0.5% 이렇게 올렸잖아요. 예. 올리면은 이거 갖고 물가가 잡히진 않는데 계속 이렇게 올리면은 3% 뭐 4% 이렇게 올리면은 경기가 이제 확 죽는 거죠. 예. 경기가 그냥 시동이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니까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자동적으로 또 물가는 잡히는 거 아니냐. 자연적으로 경기 침체가 물가를 잡는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도끼로 재발등을 찍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무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 정말 근본적인 대책, 예. 경기를 살리면서 예. 물가도 안정시키는 물가를 1% 올리면은 대통령 지지율이 1.5%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제 금리가 오른 뒤에 정부 당국에서는요, 서민들 이자보다 너무 커지니까 이거 대책 세워야 된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뾰족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례적으로 다음 내용을 좀 했습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죠. 자, 이창용 한은 총재, 인플레이션 경험이 없는 2030 세대 고금리 위험 생각해야 된다. 영끌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영끌 세대에게. 자, 그럼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영끌족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지금 20대, 30대 계신 분들은 경제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한 번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높은 인플레이션 경험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저희 세대만 해도 70년대를 겪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같이 살았고 지금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집을 사거나 그러실 때 한 3%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그것이 평생 그 수준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사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제 이런 상황이 볼 때는 사실은 그런 가정이 변화할 수 있고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상황이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비대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저는 일단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되는데 사실 우려하는 것이 그러니까 돈을 빌리더라도 소득 수준이 좀 괜찮은 청년층은 사실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예. 그렇지 못한 청년층도 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 어쩔 경우가 수 많이 없는 경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집을 사는 경우뿐만 예. 아니라 빌리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런 말들은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되고요. 다른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건 알겠는데 그래도 속수무책이면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고민해 주세요. 이런 말들이 들립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